저는 오늘 제 자식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큰 결심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할 수가 없었죠. 엄마라는 이름이 제 가슴을 너무나도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큰아들 준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었죠. 그 남자를 당장 내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마가 치매 의심된다며 후견인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자식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소리를 듣는 걸까 하고요. 그 남자라는 사람은 최성호.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처음 성호 씨를 다시 만났을 때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지난달 11월 초였죠. 새벽부터 보일러가 말썽을 부려서 거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거든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째였는데 이 넓은 집에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나 서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동네 수리기사를 부르려고 전화번호부를 뒤적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녹슨 리어카의 폐지를 가득 실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허름한 작업복에는 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은 세월의 깊이 패인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순자 씨 아니냐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40여 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얼떨결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성호 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오랜만이네요. 자기를 알아보겠냐고 물었어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 잘나가던 건설회사 부장 최성호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어떻게 이 동네까지 왔냐고, 밖이 추우니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망설이다가 리어카를 한쪽에 세워두고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그에게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말하자 그는 바로 일어서며 자기가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만물수리 대행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전 성호 씨는 대기업 건설팀장이었고 저는 그 회사의 경리부 직원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서로 좋아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져야 했었죠. 저는 중소기업 과장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성호 씨는 독립해서 건설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폐지를 줍고 수리 일을 한다니 속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나 보다, 사업이 망했나 보다 하고요. 괜찮아요. 제가 기사를 불러보겠다고 했지만 성호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한테 맡기라고, 공짜로 해주겠다고, 옛날 정 생각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호 씨는 보일러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리어카가 쓸쓸하게 서 있더라고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마음 한편이 너무나도 아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호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서 보일러실로 달려갔는데 세상에나 배관이 터져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어요. 거실로도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호 씨는 미안하다고, 밸브를 잘못 건드렸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국 동네 전문 기사를 급하게 불러서 물을 잠갔지만 거실 바닥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루가 부풀어 오르고 벽지는 물에 젖어 처참한 상태가 됐어요. 성호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괜찮다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나였어요. 동네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집에서 물난리가 났다더라는 거예요. 저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하다가 실수가 났다고 설명했지만 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수리했냐고. 설마 또 이상한 사람을 집에 들인 거 아니냐고 다그쳤어요. 저는 옛날에 알던 분이라고 대답했고 딸은 혹시 남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딸아이는 말했죠. 요즘 세상에 공짜로 뭘 해준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혼자 산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성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마른 수건으로 바닥에 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딸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엄마가 젊었을 때 알던 분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안 그러면 오빠를 데리고 지금 바로 가겠다고 협박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 자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한 걸까 하고요. 성호 씨가 일어서며 가겠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아니라고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자식들한테 자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 같아서 자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성호 씨는 리어카를 끌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왜 이렇게 미안할까 하고요. 그날 저녁 큰아들 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나한테 들었다면서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쩌다가 일이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왜 자기들이 걱정하는지 아냐고 했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느냐고. 지난번에도 보험 판매원이라고 찾아온 사람 때문에 난리였다면서요. 저는 그때는 진짜 보험 판매원이었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특히 그 사람이 폐지를 줍는다면서 건설회사를 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왜 폐지를 줍겠냐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 했지만 아들은 지금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엄마 재산을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엄마 집값이 지금 얼마인데 재건축 들어가면 10억은 넘어간다라면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자식들이 내 집값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하고요. 저는 아들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리석어 보인다면서 그 사람과 당장 연락을 끊으라고,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985년 저는 26이었고 성호 씨는 32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저는 타이피스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가 실례지만 이 서류를 좀 타이핑해 줄 수 있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우연히 마주쳤고 퇴근 후에는 한강 다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제게 꿈을 얘기했어요. 언젠가 큰 건설회사를 만들 거라고, 그리고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을 거라고, 저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제가 학력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우리는 헤어져야 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성호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저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를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슴 깊은 곳에는 항상 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수리비라며 3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쪽지가 한 장 있었어요. 순자 씨,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이 돈으로 마루 수리해. 다시는 패 끼치지 않을게. 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착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저는 곧바로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는 쪽지 뒷면에 적혀 있었죠. 저는 돈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성호 씨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고 얘기 좀 나누자고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그럼 내일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옷장을 뒤적여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66세의 할머니 얼굴이 비쳤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26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한강공원 벤치에서 성호 씨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어제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이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호 씨가 제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분과 행복하게 잘 살았냐고요. 저는 잘 살았다고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지만 좋은 사람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행이라고 했어요. 자식들은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호 씨가 자기는 결혼 안 했다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는 왜냐고 물었고 그는 그냥 시기를 놓쳤다고 사업에만 매달리다가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망했어요. 10년 전에 IMF 때 부도 나서 다 날렸다고 했어요. 그 후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폐지 줍고 막리라며 살았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성호 씨는 아니라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 선택이었다고, 그냥 저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말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다시 만나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나였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혹시 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내가 누구 만나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만 딸은 상관 있다고, 오빠랑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은 빚쟁이고 10년 전에 건설회사가 부도나서 엄청난 빚을 져서 지금 엄마한테 접근하는 거 뻔하지 않냐고 소리쳤어요. 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성호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안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엄마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으니까 후견인 신청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성호 씨를 바라봤어요. 자식들이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당연하겠지요. 자기가 폐지 줍는 거지인데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어요. 자식들에게도 이 세상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성호 씨에게 말했어요. 나 결심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타올랐습니다. 66년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부모를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자식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성호 씨에게 물었어요. 지금 필요한 게 있느냐고. 돈이 필요하세요? 성호 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조금 있어요. 일부를 드릴 테니까. 성호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들으라고 했어요. 40년 전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이제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를 만나 낡은 가방에 담아 건넸어요. 이걸로 새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때 그의 작업복 소매가 살짝 거치면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고급 시계 같았는데 아니, 제가 잘못 본 게 틀림없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몰려왔습니다. 큰아들 준수, 딸 미나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왔어요. 준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남자한테 돈을 줬다면서요. 저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물었고 준수는 동네 아줌마가 봤다고 했어요. 엄마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해서 어떤 남자한테 주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미나도 울먹이며 정말 실망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왜 그랬냐고 따졌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솔직히 말하겠어요. 자기들이 알아봤는데 그 사람은 완전 사기꾼이라고 10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돈 빌려 먹고 다닌다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내 자식들 눈에는 엄마의 돈만 보이는구나. 엄마의 마음은 안 보이는구나 하고요. 준수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하라고. 그 남자를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싫다고요. 준수가 뭐라고 되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싫다. 너희 말 안 들을 거라고요. 그 순간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치신 거 아니냐고요. 준수가 며느리에게 눈짓을 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하고 어머니 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쏘아붙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다 껐다 반복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성호 씨가 정말 사기꾼일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호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재건축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건축 계약 설명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꼭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30년 전에 산 집이었고 이제 재건축이 되면 10억이 넘는 가치가 된다고 했죠. 자식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였습니다. 설명회 전날 밤 성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재건축 설명회 간다며 자기도 가도 되냐고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보증인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설명회장에 도착했을 때 자식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수가 위임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저는 내용을 읽어보려 했지만 미나가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엄마. 치매 예방 차원에서 자기들이 대리 서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성호 씨였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타난 그를 보고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요. 하지만 성호 씨는 태연하게 걸어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순자 씨가 부른 보증인이라고 말했어요.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보증인이라니, 당신같이 폐지나 줍는 거지가 보증인이라니 말이 되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성호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재건축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시공사는 최성호 회장님의 성호건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설명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이제 말할게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작업복 지퍼를 내렸습니다. 성호 씨가 작업복 지퍼를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하얀 드레스 셔츠와 네이비 수트 조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작업복을 완전히 벗어던지자 100만 원짜리 명품 수트 정장 차림의 성호 씨가 드러났습니다. 손목에는 아까 제가 잠깐 봤던 그 시계,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자식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성호건설 회장 최성호입니다.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초라한 막노동꾼이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대기업 CEO의 목소리였죠. 이번 재건축 사업의 최대 주주이자 시공사 대표로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의미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고 외쳤지만 성호 씨는 준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지난 한 달간 이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주민 여러분의 삶을 관찰했다고 했어요. 재건축 이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면서요. 조합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체험하시다니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때 성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회장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첫사랑 김순자 씨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자기는 저를 지키지 못했다고, 신분 차이라는 부모님의 핑계로 저를 떠나보냈다고, 하지만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도 나처럼 40년 동안 나를 생각했구나 하고요. 성호 씨가 낡은 가방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저에게 준 3천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돈으로 순자 씨를 위한 특별한 펜트하우스 설계를 의뢰했다고 했어요.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고 화려한 펜트하우스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최고층, 제 이름으로 지어질 집이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딸 미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그럼 엄마한테 폐지 줍는 거지인 척? 접근한 건 사기 아니니까? 엄마를 속인 거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성호 씨가 미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속인 건 당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미나가 되물었고 성호 씨는 김순자 씨의 자녀 준수 씨, 미나 씨, 지난 한 달간 당신들이 어머니께 한 행동을 저는 모두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가 보일러 고장으로 추위에 떨 때 당신들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기가 수리를 도우러 갔을 때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다고 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성호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서 옛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할 때 당신들은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할 때 당신들은 치매라며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성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미나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그건 엄마를 보호하려고 그랬다고요. 성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보호라고, 엄마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냐고 되물었어요. 순간 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수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하냐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성호 씨라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자식들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어요. 준수와 미나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수야, 미나야, 내가 바보 같아 보였니?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준수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맞아, 엄마는 바보였다고 말했어요. 66년을 살면서 엄마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시집와서는 시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너희를 위해 살았다고, 내 인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아빠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엄마는 밤낮으로 간호했고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간호했어. 너희는 한 달에 한 번 병문안 오는 게 전부였지만 엄마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 넓은 집에 혼자 남았고 너희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진짜 관심은 이 집값이었다. 재건축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만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성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고 4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고 그 사람이 폐지를 줍든 백만장자든 엄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진심으로 엄마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뭐라고 했니? 사기꾼, 꽃뱀, 빚쟁이라고 했다. 엄마가 정신이 나갔고 치매라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너희는 모를 거다.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다. 너희를 시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깜짝 놀라며 무슨 시험이냐고 되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호 씨한테 3천만 원을 준 것도 너희 말을 안 들은 것도 다 엄마의 계획이었다. 너희가 진짜 엄마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엄마의 재산을 걱정하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유언장이라고 말했어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시험해봐. 만약 그들이 재산만 탐낸다면 한 푼도 주지 말고 당신이 행복하게 써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비틀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여기 아빠가 직접 녹화한 영상도 있다고 말하며 태블릿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수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준수야, 미나야, 아빠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너희가 엄마를 실망시켰다는 뜻이겠지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만약 너희가 엄마의 재산만 탐낸다면 아빠는 모든 재산을 엄마 단독 명의로 남긴다.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설명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나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했습니다. 준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말했어요. 미나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이 집도 재산도 모두 내 명의로 할 거고 그리고 성호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준수야, 미나야, 너희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 엄마를 엄마로서 대해줘. 재산 관리자가 아니라 너희의 엄마로 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호 씨를 바라보며 말을 했죠. 제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준다 라고 말했죠. 성호 씨가 대답했어요. 그럼요, 순자 씨.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당신만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겠어요. 저는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고 스스로 살아가야지. 엄마한테 기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호 씨의 팔을 잡고 설명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고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호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자 씨 타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수와 미나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라고요. 66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 거라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호건설의 펜트하우스가 공개됐어요.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층 100평짜리 럭셔리 공간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전용 펜트하우스라고요. 저는 넓은 거실을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성호 씨와 걸었던 한강 다리가 보였어요. 성호 씨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좋다고,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어요. 꿈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성호 씨와 와인을 마셨어요.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후회 안 합니까? 자식들이랑 관계가 틀어진 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66세에 듣는 프로포즈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호 씨, 저희가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했지만 성호 씨는 말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우리는 40년을 기다렸다고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라고 대답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수와 미나도 왔어요. 준수가 꽃다발을 건네며 엄마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울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했고 앞으로는 진짜 딸로서 엄마를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아줬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고마워 애들아. 엄마도 미안했어.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옳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성호 씨와 저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40년 전에 가지 못했던 제주도로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하고요. 성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자 씨 행복하냐고 물었고 저는 네, 너무 행복해요라고 대답했어요. 성호 씨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펜트하우스 입주가 시작됐어요. 제 이름으로 된 100평짜리 집에 이사를 갔죠.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고 발코니에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호 씨에게 말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고요. 성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현실이야.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라고요. 그날 저녁 제 자식들이 집들이를 왔어요. 준수와 미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나가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멋진 집이네요. 준수가 성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성호 아저씨 엄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성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내가 평생 지킬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성호건설은 더욱 성장했고 저는 회장 부인으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홀로 사는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죠.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을 돕고 싶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고요.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자녀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셨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함과는 경계선이었고 저는 제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인생이 있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더니 그들이 그걸 존중하면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시니어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고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현재 저는 67세입니다. 성호 씨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나고 성호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준수와 미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이제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옵니다. 미나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잘 지낸다. 너희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미나가 대답했어요. 자기들도 잘 지내고 있고 엄마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성호 씨와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가 물었어요. 순자 씨 행복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성호 씨가 말했어요.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 우리는 40년을 기다렸다고요.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순자 씨 고마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66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의 압박과 세상의 시선 대신 제 행복을 선택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66년을 살면서 항상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세요.